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내일 토요일 대학 입학 세미나가 한인타운 EK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부터 컨설팅 업체 그리고 명문대 입학 학생까지 다양한 강사들이 나섭니다. 이번 교육 세미나는 연방대법원 소수의 우대정책 폐지 판결로 급변하는 이 정확하고 생생한 입시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 파이낸셜 문제까지 다뤄질 예정입니다.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헐리우드에서 작가조합과 배우조합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1960년 이후 63년 만에 처음입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의 파업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 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배우조합은 기본급 인상과 스트리밍 수익 배분, AI 복제 규제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심각한 문제, 노숙자 구제 문제. 현재 노숙자들의 쉘터 이동 거부로 홈리스 정책이 제자리를 겪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K타운 액션과 벤자민 건축학교가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 신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주 22일 남가주 풍성한 교회입니다. 텍사스주가 이민자를 태운 버스를 LA로 보냈습니다. 텍사스주가 이민자 보호 정책을 발표한 LA에 불법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 보내는 것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LA 한인상공회에서 제47대 회장에 취임한 김봉현 회장의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김 회장은 한인상공인들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커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미국에서는 최초로 경구용 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 일본과의 자국의 공동 안보에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보다 더 큰 도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이번에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 목리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경제협력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동참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주민들도 원안이 아닌 변경안을 선호한다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메이저리그 후반기 오늘 일제히 개막합니다. 다저스는 뉴욕 매치와 원정 경기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LA 엔젤스는 오늘 홈에서 휴스턴과 원정 경기를 갖고 오늘 선발 투수는 오탄입니다. 황선옥 감독이 이끄는 황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강인이 선발됐습니다. 유럽리그가 한참 진행 중인 이 9월에 대회가 열리게 되지만 이강인의 출전 의지가 강해서 이번 합류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대체로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5.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많은 분들 기다리셨죠? 내일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코로나 팬데믹과 연방대법원의 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판결로 이 급변하고 있는 대학 입시에서 한인 학생들, 한인 학부모, 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세미나가 내일 한인타운에서 개최됩니다. 정현호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급변하는 입시 환경에 한인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처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생생 입시 노하우를 전하는 라디오 서울 교육 세미나가 내일 LA 한인타운 EK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UC의 입학사정관과 대입 컨설팅 전문업체, LA 통합교육부 책임자, 그리고 막 대학 입시를 마치는 학생들까지 연사로 출연해 대학 입시 전반을 짚어보고 명문대 합격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총점검하는 정보의 바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UC의 입학사정관이 출연해 최근 변화된 UC의 입학사정과 UC가 지원자들에게 원하는 자질 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LA 통합교육부의 변지혜 한인타운 관할 총책임자가 연차로 나와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위한 고교 생활에 대한 조언, 그리고 LA USD 시스템을 입시에서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조언합니다. 대입 컨설팅 업체인 아이비드림의 대표인 이정석 박사와 보스턴 에듀케이션의 김원정 컨설턴트가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 폐지로 인한 입시 변화를 분석하고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 입시 결과와 합격자 패턴을 분석해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 최근 챗GPT의 등장으로 대입 에세이 작성 시 챗GPT 사용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점도 짚을 계획입니다. 올봄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들이 나와 입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생생한 경험담도 나눕니다. 주요 대학별로 학자금 파이낸셜 에이드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파이낸셜 에이드 정보와 명문대 입시 결과 분석 자료는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모두 배포됩니다.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 한인타운 1125 크랜쇼 불바디에 위치한 EK 아트갤러리에서 열리며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선별해서 장학금도 제공합니다.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은 전화 213-471-9515번 혹은 웹사이트 koreatimes.com으로 가서 라디오 서울 제3회 교육세미나 배너를 클릭해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교육세미나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노조가 금요일인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헐리우드 배우 노조 측은 영화사와 차후 개선을 둘러싼 협상을 했지만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13일 새벽 0시를 기해 계약이 만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노조는 결국 파업에 돌입하기로 어제 오전 결의했고 파업은 금요일인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헐리우드 작가들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서 이번 헐리우드 배우조합까지 파업에 합류해 헐리우드 영화와 TV 프로덕션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디즈니를 대표하는 영화사 측과 헐리우드 배우 노조는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규제와 재방영분에 대한 수당 인상에 대한 의견체를 접히지 못해 결국 오늘 파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렇게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영화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가조합이 이미 2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들까지 가세하면서 헐리우드는 마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당사자인 배우 작가단체와 영화, TV 대기업들 사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 대규모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들은 파업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영화 촬영은 물론 이미 제작이 끝난 영화들의 홍보 행사, 각종 시상식 등도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런던에서 열렸던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영화 오펜하이머 시사회, 파업 발표를 앞두고 일정을 막 1시간씩 앞당기고 빨리 마무리를 하는 등 어제 그런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CNN의 조사에 따르면 밀컨 연구소 수석 전략가인 케빈 클로드는 배우조합과 작가조합의 동반 파업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클로드는 배우조합의 파업 영향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영어권 지역에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헐리우드의 대기업들이 배우들의 파업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배우들의 임금, 재상영분 배금 인상 등 이런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스트리밍 경쟁 심화, 산업구조 재편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용 절감에 열을 올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지출을 늘리게 되는 배우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은 팬데믹 기간에 신작 극장 개봉이 불가능해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받고 스트리밍 위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관련 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TV, 케이블 사업도 미디어 환경 변화로 크게 위축됐고 광고 수익 등이 급감하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각 기업 CEO에게 수익성 확보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압박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각 기업 CEO들의 월급 보셨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긴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 하루 섭취량만 지키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1g당 열량은 4kcal, 설탕과 같은 무게에서 같은 열량을 가지고 있지만 설탕보다 200배 더 단맛을 냅니다. 이 때문에 무설탕,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우며 음료나 캔디, 막걸리 등의 제조에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성 논란도 계속돼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파탐을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며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So the working group classified aspartame a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that is group 2B. 술, 담배, 성면 등이 속한 1구는 발암 위험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된 물질들입니다. 이 A구는 붉은 고기, 고온의 튀김 등 발암 추정 물질. 이 B구는 절임 채소, 알로에 등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로 아스파탐은 여기에 속합니다. WHO는 아스파탐 일일 섭취 허용량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Having an acceptable daily intake, it means it is acceptable to consume a certain amount of aspartame without having appreciable health effects. 아스파탐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 체중 70kg의 성인이 200에서 300mg의 아스파탐이 함유된 탄산 음료를 하루에 14캔 정도 마시면 허용량을 초과합니다. 발암 연관성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WHO는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면 이를 알려야 한다며 과다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라는 권고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FDA는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필에 대해서 처방전 없는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응급, 사후 피임약만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지 않고도 이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FDA 결정에 따라 페리고는 다음 주에 오필의 가격을 내놓고 내년 1분기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데 웨이드 결정을 뒤집은 뒤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비어 바세라 복지부 장관은 오늘은 미국인들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다라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오필의 부작용으로는 불규칙한 출혈과 두통, 어지러움이 보고됐습니다. 또 FDA는 유방암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오필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 규모를 결정지을 국방 수권 법안 NDAA와 관련해 공화당이 낙태 군인 지원 규정에 반발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입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국방 예산을 설정하는 내용의 NDAA는 통상 양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반대는 이례적이며 공화당의 수정안 제출로 이 통과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야당인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당내 강경파들의 압력 속에 모두 5가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해서 어제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대, 반대 221표로 의결한 것입니다. 공화당 수정안의 핵심은 임신 중절 시술을 위한 군인들의 여행 경비를 보상해주겠다는 국방부의 정책을 뒤집는 조항입니다. 또 지난달 이 원안을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양당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던 집권민주당은 이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공화당의 수정안에는 군대 내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 호르몬 치료 프로그램 금지와 특별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성전환 절차 지원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집권민주당은 현재 거세게 반발하면서 오늘 예정돼 있는 하원의 법안 최종 표결을 앞두고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상원은 이달 말까지 이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법안 NDAA는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에 병합해 단일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카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7월 14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남가주 지역 어제만큼 맑고 덥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지역을 비롯한 내륙 지역은 오늘 하루 폭염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더위 기세는 주말을 지나 한풀 꺾이고 다음 주 중에는 조금씩 평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6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4도, 67도, 해안 지역은 74도, 62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적으로 장맛비 이어집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3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페뇨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의 가장 시급한 문제, 노숙자 문제죠. 이 저희 라디오솔을 방문한 캐런 베스 LA 시장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보도 어제 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이 노숙자 해결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숙자들을 지금 쉘터나 임시 숙소로 옮기는 게 캐런 베스 시장의 목표고, 그렇게 거리에서 노숙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겠다는 게 캐런 베스 시장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이 들어가란다고 들어가나요? 큰 문제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와 카운티에서 노숙자 구제를 위해 필사적으로 구제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노숙자 인구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노숙자 구제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 노숙자들에게 주거시설을 마련해주고 있지만 거리 생활에 중독된 노숙자들이 길거리 텐트촌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노숙자 구제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쉘터나 주거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마약이나 술에 취해 살아가는 길거리 생활 방식과는 달리 마약 복용이나 음주에서 규제를 받다 보니 이런 규제가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거리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홈리스들이 거리 텐트촌에서 기거하면서 나름 커뮤니티를 구성한 것도 정부가 마련한 주거시설로 옮기는 것을 꺼리는 또 하나의 이유로 지적됩니다. 노숙자들은 텐트촌 인근 쓰레기통에서 재활용 물품을 기반으로 작은 경제망을 구축했는데 오래된 자전거 부품을 찾아내 수리한 뒤 판매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홈리스 생계 방법으로 나름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생활을 장기간 하면서 홈리스 생활에 정착해버린 것도 노숙자 생활을 쉽사리 정리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의 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마약 이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신건강 이슈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러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워낙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활에 좀 익숙해져서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숙자들 쉘터로 무조건 옮기기 전에 이들이 온전한 생활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마약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짚어 복합적인 노숙자 구제 방안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정신건강이나 또는 마약 문제가 있으면 이런 곳에 들어가서 제대로 활동도 잘 못하시고 또는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치료와 여러 가지 옵션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국립기상청이 오늘 금요일 하루 내륙 지역에 폭염 경보 발령했습니다. 현재 남가주 상당수 지역에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지고 또 최고 기온 기록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랭캐스터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15도로 예상돼서 남가주에서도 가장 높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팜데일은 오늘 113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이 밖에 엔탈러 밸리 113도, 산타클라리타 밸리 10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도 밸리와 샌가브리엘 밸리 등도 낮 최고 기온이 108도까지 올라서 불볕더위가 계속되게 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같은 폭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고기압을 다소 밀어낼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을 맞아서 전력회사들이 다양한 할인 리베이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로 전기료가 부담스러운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DWP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고객들을 위한 이지 세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DWP.com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시니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니어들이 LADWP.com 이거 이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요. 이 LADWP를 사용하시는 시니어분들은 그 페이먼 빌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어컨 목록 검색, 신청 역시 DWP에서 가능합니다. LA를 비롯한 미 전역의 렌트 비용이 급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한인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진로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까지를 포함한 LA 지역의 평균 렌트 비용이 월 2,983달러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도시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미 전국적으로 렌트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월 3,411달러의 산호세로 뉴욕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월 미 전국적인 평균 렌트 비용은 2,054달러로 전월에 비해 0.8%, 또 1년 전과 비교할 때는 4.1%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캘리포니아에서 렌트비가 저렴한 주거시설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 비용으로 부담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비율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조사한 2023 전국 주택 현황에서 렌트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한 LA 주민은 2019년 54%에서 2021년에는 57%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지역의 산사태로 주택 12채가 무너졌고 5채는 하수도가 끊어지면서 역시 대피했고 그리고 남은 17채, 다른 17채에 대해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들이 집들을 많이 비워놨죠. 집이 무너져 내려서 일단 다 대피한 상황입니다.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죠. 그런데 이를 노리는 절도범들이 있었습니다. 이 롤링힐즈 에스테이트 지역 부촌입니다. 이 부촌 주택들 여러 채가 붕괴된 가운데 피해 지역 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대피 명령으로 집들이 비어있는 상황을 노린 빈집털이 절도범 2명이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성 1명을 포함한 절도 용의자 2명이 롤링힐즈 파크빌라스 내 대피 명령이 내려진 총 17채 주택 중 아직 무너지지 않은 2곳의 주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한 혐의입니다. 이들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셰리프 경관이 체포했습니다. 이 2명의 절도 용의자들은 산사태 피해로 비어있던 주택에서 훔친 물건을 회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귀중품을 훔쳐서 도주하려다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영주권 문호가 순위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 미혼 자녀,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발급 우선 일자는 2015년 1월 1일로 전달보다 보름 빨라졌습니다. 다음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EA는 2017년 10월 8일로 전달보다 약 3년이 후퇴했습니다. 영주권의 성인 미혼 자녀 EB는 전달과 같은 2015년 8월 22일을 기록했습니다. 시민권자 기혼 자녀인 3순위는 2009년 1월 8일로 전달보다 2주 빨라졌지만 시민권자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7년 4월 22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2023년 8월 1일로 컷오프 데이가 생겼습니다. 2순위 우선 일자는 2022년 4월 1일로 전달보다 한 달 반 앞당겨졌고 3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우선 일자는 2020년 5월 1일로 전달보다 각각 3개월과 4개월 빨라졌습니다. K타운 액션과 벤자민 건축학교가 다음 주 토요일 22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22일 낮 1시 30분 한인타운 남가주 풍성안교회에서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 신청 설명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 신청 안내, 또 이번 7월에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 정보 제공과 LH 주택국으로부터 저소득 아파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계좌 개설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또 설명회에는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을 받고 이 682 사우스 벌몬 애비뉴 LAC 소유 파킹랏에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 건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682 사우스 벌몬 애비뉴의 시 파킹랏은 에릭 가세티 전 LAC 시장과 허브 웨슨 10지구 시의원이 노숙자 쉘터로 제안했던 부지로 이후 10지구 전 시의원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이가 이 부지에 저소득 아파트 건축 조사 조례안을 상정했고 전체 시의원 찬성으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무료며 선착순 입장을 받습니다. 설명회에 대한 문의는 전화 657-347-2645, 657-347-26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세 번째 버스가 어제 LA에 도착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를 출발한 버스가 어제 낮 12시 40분쯤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LA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해당 부처와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가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들을 이곳 LA로 보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41명을 실었던 첫 번째 버스는 6월 14일에 도착했고 42명을 태운 두 번째 버스는 지난 7월 1일 역시 유니온 스테이션에 도착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뉴스에서 그런데 너무 또 자주 하잖아요. 저희가 복권 얘기입니다. 네. 파워볼 잭팟이 역대 7위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어제 추첨해서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는 15일에 추첨될 파워볼 당첨금 8억 7,500만 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파워볼은 4월 19일을 마지막으로 석 달째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 8억 7,500만 달러 내가 당첨되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당첨되기 참 어렵죠. 네.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을 합쳐서 미국 복권 사상 7위에 해당하는 8억 7,500만 달러 금액입니다. 지난해 11월 파워볼 당첨금 20억 4천만 달러가 역대 최대 규모이고 이번 당첨금은 파워볼만 따지면 역대 3위 규모입니다. 미국의 복권 당첨금은 최근 들어 더 크게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2016년 이후 6건이 10억 달러를 넘었고 이 중 절반이 작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있죠. 파워볼 추첨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파워볼 당첨 확률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자주 넘어지거나 비틀거려서 세갈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이번 유럽 방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핀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헬싱키 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 1에 오르다 계단에서 살짝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단 중간쯤을 천천히 오르다 뭔가 헛디딘 듯 비틀댔고 이내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마저 올랐습니다. 그러곤 활주로에 배웅 나온 핀란드 정부와 대사관 관계자 등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를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계단에서 실제로 발을 헛디뎠는지 언뜻 봐서는 잘 티가 나지 않는 정도이지만 지금껏 공식 행사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워낙 자주 넘어지거나 휘청이는 모습을 많이 노출한 탓에 이번에도 이목이 쏠린 것입니다. 80세의 고령의 내년도 대선에도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과 임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미국 대통령 측을 고령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자, 이런 2024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고 폴리티커가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80세 이 고령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에 어필하는 정책 발굴과 캠페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적 거래보다는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그래서 MZ세대라고 하죠. 이 MZ세대의 표를 확보하려고 신속하고 현명한 투자가 필요할 때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치 등 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개발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실제 백악관도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 분석가로 리처드 스위니와 크리스천 톰 등 전문가를 고용해 고용, 기후, 성소수자, 낙태권 등 이슈를 분석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폴리티코는 이런 움직임은 방탄소년단 BTS나 올리비아 로드리고 같은 유명 인사들을 더 많이 백악관에 초청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BTS가 작년에 백악관을 가기도 했었죠. 최근 백악관에서 발견된 코카인의 출처를 조사하던 비밀 경호국이 용의자를 가리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코카인이 든 봉투에서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고 누가 그것을 백악관에 가져왔는지 비교할 충분한 DNA 샘플도 얻을 수 없었다면서 물증 부족으로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종결은 지난 2일 코카인이 발견된 지 11일 만입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퇴임 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만 달러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한 세부 수입 내역에 따르면 퇴임 후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이 주최, 이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가 주최한 두 차례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2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통일교 행사 녹화 강연에서는 대통령 재임 시절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남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일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신고에서는 아일랜드의 골프 리조트에서 201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수정본에서는 620만 달러를 유로로 받았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갭이 너무 크죠? 201달러에서 620만 달러로 수정 보고했습니다. 2024 회계년도 미국 국방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 NDAA가 잠시 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국방예산 8,860억 달러를 책정한 이 국방수권법은 하원에서 찬성 219표 대 반대 210표로 가결된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 행정부의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본회의 심의 과정에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지하는 수정안을 민주당 반대에도 관철시킨 것입니다.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치료나 다양성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수정안 역시 반영됐습니다.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5년여 만에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핵전쟁 위기를 높이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첫 발언에 나선 미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2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쏜 건 핵무기 운반 체계를 20번이나 시험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편들기로 안보리가 무력화되는 데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Russia and China have prevented this council from speaking with one voice. And with these repeated launches, Pyongyang is demonstrating it feels emboldened. 일본은 이번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5,000km에 이른다며 전 세계가 사정권이라고 강조했고 다른 서방 국가들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아랑곳 않고 북한 옹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한미일 삼국공조를 콕 집어 북한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고 중국은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의 자위권 행사라고 편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The real troublemaker is none other than the NATO. NATO's accusations against China are totally groundless. 5년여 만에 안보리 회의에 나온 북한은 화성 18형 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재배치하려고 한다며 핵전쟁 위기를 운운했습니다. Unprecedentedly driving regional situation to the brink of nuclear war by frequently deploying nuclear power submarine. 우리 측 황중국 대사는 90여 차례 미사일을 쏜 북한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셈이라며 북측의 억지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It is ironic that a member that categorically rejects the authority of this council still gets the opportunity to spread its absurd propaganda. 북한이 5년 반 만에 안보리 회의장에 등장한 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반서방 국가 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보여 앞으로도 북한의 안보리 등장이 잦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후 핀란드를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이미 졌다면서 러시아의 핵사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 독살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사울리 니니스트의 핀란드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이미 졌다며 러시아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answer is Putin's already lost the war. Is used. He could end the war tomorrow. He could just say, I'm out.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뿐 아니라 중국과 세계가 핵무기 사용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전달한 점을 들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란을 일으킨 용병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신병과 관련해선 푸틴의 독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If I were here, I'd be careful what I ate. I'd be keep my eye on my menu. 한편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어 강철비로 불리는 집속탄이 미국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아직 사용하진 않았지만 전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전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전차는 구소련제 전차보다도 훨씬 잘 불탄다면서 무기 추가 공급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정법과 이민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오늘 메이저리그가 일제히 개막합니다. LA 다저스는 원정 경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원정 경기가 또 볼만하죠. 뉴욕 매치와 경기합니다. LA 다저스 오늘 LA 시간으로 오후 이게 LA 시간인가요? 좀 동부 시간이 지금 혼동이 있는데 LA 시간인 것 같습니다. 4시 10분 뉴욕 매치와 LA 다저스가 뉴욕에서 원정 경기 갔습니다. 오늘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훌리오 유리아스, 그리고 뉴욕 매치의 선발 투수는 저스틴 벌랜더가 나섭니다. LA 엔젤스는 홈에서 애너하임 구장에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휴스턴 애스트로즈와 후반기 첫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오늘 LA 엔젤스의 선발 투수는 오타니 선수입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가 오늘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하는 가운데 샌디에고 김하성이 역대 최고의 시즌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수술 뒤에 재활을 하고 있는 토론토 류현진 선수의 빅리그 복귀도 곧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물샐 틈 없는 환상적인 수비로 샌디에이고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하성이 짧은 휴식을 마치고 필라델피아전을 시작으로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팀 공격에 물꼬를 트는 리드오프 타자 역할까지 담당하면서 어깨가 무거울 법도 하지만 타석에 한 번이라도 더 설 수 있는 게 오히려 행복하기만 합니다. 사실 리드오프 하면은 타석이 또 많이 돌아오니까 체력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딱히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가서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전반기 타율 2할 5푼 8리, 두 자릿수 홈런에 타점은 30개를 넘겼고 도루도 16개입니다. 홈런은 개인 최다 기록에 1개만을 남기고 있고 도루는 벌써 자신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워낙 몸을 사리지 않는 경기 스타일이라 예상치 못한 부상만 없다면 지난해 유격수 부문 최종 후보로도 실패했던 골드글러브 수상을 올 시즌 2루수에서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론토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빅리그 복귀도 초인기에 들어갔습니다. I'm happy to be here and I'm gonna make Toronto Blue Jays proud. 4년 전 당찬 각오와 함께 토론토에 입단했지만 류현진은 2021 시즌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피칭을 못했고 지난해 6월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아 1년 만에 마운드에 복귀합니다. 5월 불펜 피칭, 6월 라이브 피칭을 예정대로 소화했고 7월에는 2차례 마이너리그에서 실전 등판해 몇 차례 실전 테스트를 더 거친 뒤 빅리그 복귀 시점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을 털고 전반기 막판에 복귀한 피츠버그 최지만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복귀 3경기 만에 시즌 3호 홈런 포함 멀티히트를 쳐내면서 후반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노박 조코비치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 8번째 우승까지 이제 딱 1승만 남겨놨습니다. 네, 방금 전에 조코비치가 결승에 올랐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얀니크 신네리를 3대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오는 9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3회 연속 대회 우승을 노리는 황선옥 감독은 이강인을 포함한 22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3가지 기준을 갖고 22명의 선수들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팀과 K리그에서의 포지션 경쟁력,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 그리고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한 협업 능력입니다. 단연 눈에 띄는 선수는 이강인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의 전 소속팀 마요르카와는 차출을 합의했지만 팀 이적으로 협의가 다시 필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강인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저희 팀도 강인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율을 좀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활용법에 대해서는 A플랜, B플랜 구상은 있지만 팀을 위해 선수와 더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드카드로는 전북의 미드필더 백승호와 수비수 박진섭, 울산의 측면 수비수 서령우가 발탁됐습니다. K리그에서 뭐 충분히 검증이 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박진섭 선수나 백승호 선수는 또 한 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도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후반 교체로 들어가 2골을 넣은 엄원상을 비롯해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한 정우영 등도 막강한 2선 공격 라인에 포진했습니다. 선수들과 정말 그 혼연이 일치가 돼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가 골을 넣던 못 넣던 책임은 감독이 지는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친 황선홍.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우승을 위해 오는 9월 완전체로 모입니다.
2023년 7월 1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페뇨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